10년 전 연락도 없이 사라진 처제. 그런데 사위의 휴대폰에서 그녀의 사진이 발견됩니다. 그것도 의식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요. 평범한 가정주부 정은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사위가,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벌어진 끔찍한 진실을,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정은은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수요일 오후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50여 년간 살아온 이 오래된 집은 이제 재개발이 확정되어 몇 달 뒤면 헐리게 되어 있었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바닥에 온돌마루는 곳곳이 들뜨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머니, 안 오셨어요? 정은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위 성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는 딸 유진이 아이 지우의 숙제를 봐주고 있었고 성규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장 보느라 늦었지. 성규야, 회사는 일찍 끝났나? 네, 오늘은 좀 일찍 나왔어요. 성규는 시선을 텔레비전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정은은 언제부턴가 사위가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성규는 가족 모임을 피하려 하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할머니, 7살 손녀 지우가 달려와 정은의 치마자락을 잡았어요. 지우야, 숙제는 다 했어? 네. 그런데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지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모는 왜 안 와요? 아빠 휴대폰에는 있는데.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사라진 지 10년이 넘은 여동생 선영. 그 이름은 이 집에서 금기어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는데 아이 입에서 이모와 아빠 휴대폰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다니. 지우야, 숙제나 해. 유진이 재빨리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을 막았습니다. 성규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정은은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되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은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빠 휴대폰에 이모가 있다니. 10년 전 연락도 없이 사라진 선영의 사진을 성규가 왜 갖고 있을까요? 정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던 균열을 이제야 발견한 걸까요? 가족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이상했습니다. 지우의 말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정은은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선영에 대한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10년 전 26살이던 선영은 어느 날 갑자기 잠깐 나갔다 올게라는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고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선영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규의 휴대폰에 선영이 있다니. 정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하실까요? 유진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유진아, 너 아빠한테 선영 이모 얘기 들은 적 있니? 왜 갑자기 이모 얘기를 하세요? 엄마도 알잖아요. 아빠는 이모 얘기만 나오면 싫어해요. 유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성규는 선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처음엔 처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반응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성규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정은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성규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남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을 정은이었지만 지우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정말 선영의 사진이 있을까요? 정은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어요. 사진첩을 열어보니 가족 사진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 2011년. 정은은 손가락을 천천히 올려 2014년 폴더를 찾았어요. 선영이 사라진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2014년 폴더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폴더 목록을 다시 보니 기타라는 이름에 숨겨진 폴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정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기타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정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선영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었습니다. 잠든 모습, 혹은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선영의 모습들. 정은은 손을 입에 대고 비명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뒤에서 성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은은 급하게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돌아봤습니다. 아, 성규야. 너 씻었구나. 휴대폰? 뭐 보셨어요? 성규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정은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아니야, 그냥 시간 보려고. 그날 밤 정은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성규가 그런 사진을 갖고 있을까요? 혹시 선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 사진은 없었어야 했습니다. 아니,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성규의 휴대폰에서 선영의 사진을 본 이후 정은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 사진들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의식을 잃은 듯한 선영의 모습, 누군가 몰래 찍은 것 같은 각도들. 정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털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정은은 남편 기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성규 휴대폰에서 선영이 사진을 봤어. 뭐? 기철은 저녁 뉴스를 보던 시선을 정은에게 돌렸어요. 그것도 이상한 사진들이야. 잠든 모습이라든지. 당신 남의 휴대폰을 왜 들여다봐? 그건 옛날 가족 사진일 뿐이야. 기철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갑했습니다. 정은은 답답했어요. 분명히 이상한 일인데 왜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날 밤 정은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선영을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10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지만 혹시라도 어디선가 살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다음 날부터 정은은 몰래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선영의 고등학교 동창들을 통해, 대학 친구들을 통해 조금씩 단서를 모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선영이 충청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은은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10년 만에 듣는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변했지만 분명히 선영이었어요. 선영아. 나야, 언니.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언니가 어떻게? 선영아, 언니가 물어볼 게 있어. 성규. 성규에 대해서. 또다시 침묵. 이번엔 더 길었어요. 언니, 성규가 뭘 했어요? 선영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은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에서 본 사진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선영아, 그 사진들. 너 기억나니? 언니. 선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들. 내가 찍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날 밤 언니 집에서 자다가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옷이 이상했어요.
정은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성규가 그런 일을? 아니에요, 언니. 성규 오빠가 직접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선영이 목을 가다듬었어요. 그날 밤 성규 오빠 친구가 집에 왔었어요.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성규 오빠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자꾸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선영아, 언니, 그래서 제가 도망친 거예요. 그날 밤부터 무서워서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은은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새로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으로 살아온 성규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선영아, 지금 괜찮니? 괜찮아요, 언니. 이제는요. 하지만 선영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영과의 통화를 끝낸 정은은 며칠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시장에서 만난 이웃들과 수다를 떨었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힘든 건 성규와 마주하는 순간들이었어요. 아침에 안녕히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할 때, 저녁에 수고하셨어요라고 말할 때마다 정은의 목소리는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성규도 뭔가 눈치챈 듯 정은을 피하려 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정은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유진에게라도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유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정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뭔데요? 선영 이모 얘기인데. 유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정은을 바라봤어요. 또 이모 얘기예요? 엄마, 이모는 이미 10년 전에 떠났잖아요. 왜 자꾸 유진아, 엄마가 선영이랑 통화했어. 뭐라고요?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은은 최대한 차분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어요. 성규의 휴대폰에서 본 사진들, 선영과의 통화 내용까지.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정은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뭐? 엄마는 왜 아빠만 미워해요? 이모가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유진아, 엄마가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건 엄마 그만해요. 제발 우리 가족이 평화롭게 살면 안 돼요? 유진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은은 혼자 부엌에 서서 눈물을 삼켰어요. 가족 중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정은의 방에 찾아왔어요. 할머니, 잠 안 와요? 지우야, 왜 안 자니? 무서운 꿈을 꿨어요. 지우는 정은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떤 꿈? 삼촌이랑 비슷하게 생긴 아저씨가 나와서 저를 쫓아왔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정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우는 선영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지우야, 그 아저씨가 뭘 했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계속 따라오면서 정은은 지우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이까지 이상한 꿈을 꾸다니 이 집에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성규의 행동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가려고 서둘렀고 정은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피했어요. 성규야, 아침 안 먹고 가니? 아니에요, 어머니. 회사에서 먹을게요. 성규는 구두끈을 묶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가족들이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해요. 그 순간 정은은 확신했습니다. 성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정은은 그날 오후 집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설령 그 진실이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은 언제부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을까요? 정은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처음부터였을 거예요. 정은이 몰래카메라 설치를 고민하던 그 주 토요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경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정은이 인터폰을 통해 묻자 익숙하지만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선영이에요. 정은은 깜짝 놀라 급하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10년 만에 마주한 선영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예전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선영아, 왜 갑자기? 언니,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마침 그 시간에는 온 가족이 집에 있었습니다. 유진은 지우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성규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기철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요. 선영이 거실에 들어서자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모. 지우는 선영을 처음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친근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모다. 아빠 휴대폰에서 봤던 이모. 그 순간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성규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영과 눈이 마주치자 성규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선영, 왜? 오빠 안녕하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속에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정은은 급하게 기철을 깨워 불렀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아, 그동안 어디서? 기철이 먼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선영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매영, 저는 오늘 진실을 말하러 왔어요. 1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요. 선영은 정은 옆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성규 오빠는 저를 직접 해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선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를 덮쳐서 촬영한 사람은 성규 오빠의 친구였어요. 대학 동기인 민수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곳은 바로 이 집이었어요. 유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성규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술에 뭔가 다른 게 섞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정신을 잃고 있는 동안 그 일이 벌어졌고 성규 오빠는 그걸 막지 않았어요. 그건 성규가 입을 열려 했지만 선영이 계속했습니다. 오빠는 그 이후로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했지만 동시에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족들이 알면 큰일 난다고, 특히 유진 언니가 알면 안 된다고. 정은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자신의 집에서 벌어졌다니. 그래서 제가 떠난 거예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유진이 갑자기 소리를 질렸습니다. 언니가 왜 이제야 말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이미 지난 일인데. 유진의 반응에 정은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위가 아닌 딸의 반응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유진아, 엄마도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꺼내서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해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성규도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거실에는 정은과 선영, 그리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우만 남았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이런 혼란을 만들어서. 아니야, 선영아.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정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생겼어요. 그날 밤 그 방에는 정말 한 명 더 있었던 걸까요? 선영이 진실을 털어놓은 그날 밤 집안은 장례식장처럼 조용했습니다. 유진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성규는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기철은 술을 마시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정은은 선영과 함께 마당에 나와 앉았어요. 10월의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선영아,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구나. 언니, 저는 괜찮았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선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사실 제가 더 무서웠던 건 그 사진들이었어요. 정은은 고개를 돌려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사진이 단순히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입을 다물고 있는 한 그 사진들은 저를 통제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정은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사진보다 무서운 건 그걸 지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요. 선영이 가방에서 낡은 파일을 꺼내 정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단서와 상담 기록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지워지고 있다고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제가 숨어 살아야 하는 현실이 더 문제라고요. 정은은 선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영아, 이제는 안 숨어도 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규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몸을 움츠렸지만 정은은 그대로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성규는 거실 불을 켠 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선영아, 미안해. 성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오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빠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 사진들을 지우지도 않았죠. 성규는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은은 유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유진아, 엄마야. 좀 나와서 이야기하자.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유진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유진아, 엄마가 너에게 실망했다고 생각하니?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엄마에게 실망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요. 정은은 유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날 이해하지 않아도 돼. 근데 이젠 날 의심하지는 말아줘. 엄마, 저는 그동안 아빠를 믿고 싶어서 이모를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편했거든요. 유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실을 외면하는 게 더 잔인한 일이라는 걸요. 그날 오후 정은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족 안에서만 해결하려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선영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을까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선영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오히려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어. 정은은 선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당해질 차례야. CHAPTER 7. 마지막 선택, 그리고 노출. 경찰서에서 돌아온 정은과 선영은 한결 가벼운 표정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디지털 증거가 남아있다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성규의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과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끝날 수 있을까요? 끝나야지, 선영아. 너도 이제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 집에 도착했을 때
성규는 이미 퇴근해 있었어요. 거실에서 유진,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은과 선영이 들어서자 식사를 하던 모든 사람이 멈춤을 멈췄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성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경찰서 다녀왔어. 정은의 말에 성규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성규야,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 너도 알고 있잖니? 성규는 창백한 얼굴로 정은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선영 이모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해줘. 이미 지난 일을 굳이. 아빠. 유진이 큰 소리로 성규를 가로막았어요. 아빠, 그만해요. 이제 그만. 성규는 당황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믿어주던 딸이 달라진 거예요. 유진아, 너까지. 아빠, 저는 이제 이모를 믿어요. 그리고 할머니도요.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이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진아, 아빠를 믿고 싶어서 이모를 외면했어요. 그건 제 몫이 아니었는데. 유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선영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유진아, 일어나.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어요. 그 순간 성규가 갑자기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성규야. 정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무서운 사람은 되지 마. 어머니, 그게 무슨...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민수가 그 짓을 할 때 나는 막을 수 없었어요. 왜? 무서웠어요. 민수가 제 약점을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제가 한 일들을. 성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했어요. 선영이한테도 가족들한테도. 그리고 사진은 지우려고 했는데 민수가 백업을 해뒀다고 했어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정은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11시 경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성규는 임의동행을 요청받았어요. 휴대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들도 함께 압수되었습니다. 아빠. 지우가 울먹이며 성규를 불렀지만 성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지우야, 할아버지가 데리고 있을게. 기철이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성규가 경찰차에 오르기 전 정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요. CHAPTER 8 사진 밖에 3개. 성규가 긴급 체포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수사 결과 성규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사진들과 당시 민수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요. 민수 역시 체포되었고 둘 다 성폭행 방조 및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은은 아침마다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널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꿈 같다고. 하지만 동시에 무겁게 짓눌렀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언니, 편지 왔어요. 유진이 우편함에서 가져온 편지를 정은에게 건넸어요. 충청남도에서 온 선영의 편지였습니다. 선영은 사건이 마무리된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도시 생활보다는 조용한 시골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었죠. 편지를 펼쳐보니 선영의 단정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이곳은 벌써 겨울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언니가 용기를 주셔서 이런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선영과 매주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전화보다는 편지가 더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고 선영이 말했었죠. 할머니, 이모한테 답장 쓸 거예요? 지우가 옆에 와서 물었어요. 아이는 요즘 부쩍 정은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아빠가 없어진 후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지우도 이모한테 편지 쓸래? 네, 저도 쓸게요. 지우는 신이 나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유진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성규가 구속된 후 유진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 공부도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상담사가 되면 이모 같은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유진이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가족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두려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경험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기철, 정은, 유진, 지우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성규가 없는 식탁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편안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사진 찍어요. 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진? 기철이 되물었어요. 네. 할머니랑 엄마랑 할아버지랑 저랑. 정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진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조금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할머니, 우리 웃어도 돼요? 지우가 정은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니 정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진 찍자. 유진이 휴대폰을 꺼내 삼각대에 고정했어요. 네 사람은 식탁 앞에 나란히 서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정은은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해서 찍은 사진이라고. 그날 밤 정은은 선영에게 답장을 썼어요. 선영아, 우리 가족 사진을 찍었어. 오랜만에 모든 사람이 진짜 웃었던 것 같아. 내가 용기를 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 언니도 고마워.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정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이 집도 곧 헐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후에는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가족 사진은 더 이상 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진 밖의 세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